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박명호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발표하게 된 동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맨 뒤에도 있지만 제가 디지털 페이먼트 앤 캐시리스 이코노미라고 저기 라틀리치에서 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쓰게 됐는데 이게 아마도 조금 저 영문 교정이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서 돈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내 연구비가 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신청했는데 또 교내는 영문은 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문을 쓰게 됐는데 영문 책은 그 디지털 페이먼트하고 뭐 관련된 것들만 이제 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상황을 하게 된 거가 되고 근데 그뭐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좀 과거 옛날서부터 좀 교양서를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은 화폐의 역사에 대한 교양서죠. 근데 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뭐 국내에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아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 뭐 한번 써야겠다 해갔는데 이게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완전히 덤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말인가 4월까지는 진짜 죽겠더라고요. 몸도 엉망이고 그렇게 됐는데 뭐 결국은 이제 다 두 개가 다 일단 그 탈군을 해서 편사로 넘어갔고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뭐 화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거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화폐라는 게 한국에는 없었어요. 뭐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화폐 세계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일 좀 불만이었던 거는 우리 차은진 우리 저기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이라고 그거 보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직도. 그런데 한국은행 본관이 새로 지어지면서 거기 옛날에 있었던 국제국 건물에 있는데 거기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겠다고 저한테도 뭐 의견을 좀 구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뭐 우리 차 박사님 알겠죠? 우리 전임 총재 그분은 뭐 그런 거에 진짜 젬병이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디지털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맞추고 좀 그러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화폐박물관은 너무 볼 게 없고요. 너무 볼 게 없고 그리고 한국 화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뭐 제가 보기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좀 사거나 그러면 되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 중앙은행 뭐 한두 개 우리 몽고 중앙은행 가본 수도 있고 딴 데 보면은 이거는 창피해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물을 사면 돼요.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 의미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그거를 리폼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 그러면은 제가 쓴 방향으로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이론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교양서로 해서 조금 어넥도털하게 일반 사람들이 좀 보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크리에이티브하게 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또 이게 출판사가 아까 말한 서울대 출판사 보니까 자꾸만 전문서로 그거를 코멘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도 힘들고 저는 이걸 쓰면서 조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그거 했는데 또 요새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저작권 문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쓰긴 해냈지만 이게 도대체 뭐 이게 전문서도 아니고 교양서도 아니고 비주얼라이즈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데 전 끝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건 제가 옛날 저기 화폐금융이라고 통화정책이라고 책 쓸 때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스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는 뭐 이렇게 중간 중간 좀 저기 간략하게 뭐 얘기하시고 또 특별하게 뭐 제가 내용들을 다 커버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편하게 그냥 그 제가 이렇게 저 코멘트나 이런 거 오신 거 봤더니 뭐 편하게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요거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쭉 가야 되나? 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화폐 되게 정의하기 힘든 거는 뭐 조금 통화 금융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게 화폐의 기능을 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화폐는 교환 수단이고 뭐 가치 저장하고 뭐 unit of value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기능에 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정의를 못 해요. 화폐를 정의를 못 하는데 저는 화폐를 부채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걸리는 거는 여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기 화폐는 금은 여기 뭐 곡식도 있지만 맨 밑에 민간들이 이제 쓰는 곡식 가지고 뭐 쓰기도 하고 뭐 지금도 뭐 곡식살이나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로 금이나 은을 중량을 달아서 썼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저는 코인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화, 은화 이거는 정부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민트가 있다고요. 민트. 그러니까 우리는 조폐국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거예요. 정부 거거든요. 저희 한국은행은 주화하고 지폐를 다 한국은행에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동전이나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워낙은 그 조폐소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폐소에서 금이나 은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동전으로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금 받아 가지고 금아치 같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부채의 개념으로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금화 은하는 그 자체에 밸류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부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나이스하게 정의가 돼요. 어떻게 보면 주화도 다 지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발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일반 사람이든. 그리고 뭐 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크립토 뭐 그거 나오는데 크립토는 어셋이라고요. 금이나 은하고 똑같이 어셋이고 크립토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든지 크립토를 기반으로 다른 이렇게 페이먼트 인스트루먼트를 갈 수 있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부채가 되니까 뭐 거기서부터는 화폐라고 그 하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뭐냐? 금은 뭐냐? 그건 어셋이거든요. 그건 어셋이고 그렇게 좀 디파인을 하고 그렇게 디파인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코헤런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화폐의 우리가 특성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뭐 기능은 뭐 어쨌든 조금씩은 다 그 교환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능을 하니까 중요한 게 뭐 경제학 시간에 배운 그 화폐 창출, 화폐 승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부채로 이렇게 보면은 다 좀 승수나 이런 부분들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어요. 부채가 되면 원본이 있으니까 그게 유통되면 플러스 알파에서 약간의 다승수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화폐하는 사람들도 요새 젊은 사람, 요새 화폐 금융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 걸 안 보니까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토리한 사람은 옛날 것만 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요 테이블이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화폐를 분류를 할 때 보통은 뭐 이제 금속, 금속 화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폐, 디지털 화폐. 왜 금속 화폐를 왜 가냐? 금속 화폐 처음으로 정부가 찍어낸 화폐가 금화나 은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지폐도 뭐 이제 은행이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금융기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거는 테크놀로지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직 축은 이거는 이슈 발행자인데 발행자가 확대를 계속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발빙하고 물론 기술도 이제 이발빙하고 하지만 발행자가 뭐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은행권 뭐 은행이나 이제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해가지고 뭐 MMF라든지 무슨 이제 그 펀드의 부채도 이제 카운트가 되고, 그래서 근데 금융기관의 부채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 보면은 비금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비금융 기업이나 무슨 이런 거 그냥 일반 뭐 요새는 민간 섹터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 또 화폐를 발행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오피셜리 들어오지를 않았죠. 오피셜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제가 보기에. 근데 오피셜이 이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디지털 지갑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간편 결제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지갑인데 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충전하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 뭐 기존에 이제 은행 예금하고 연결되든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인스트루먼트는 아니지만 그 충전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은행하고 그렇게 금융기관의 성격하고 많이 안 다르고, 실제로 뭐 2016년, 7년 EU나 영국에서 이런 기관들을, 그러니까 은행의 어카운트를 개설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관들을 공식적으로 그 저기 third party payment institution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기관들도 약간의 그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 인스티튜션 그걸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화폐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용하고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신용 질서가 이제 뭐 혼란스럽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이제 규제는 해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규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행은 아니지만 무슨 또 TPP 그 해가지고서는 그 규제가 돼 있고, 지금 이제 규제가 지금 안 들어온 부분은 뭐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도 뭐 규제가 들어오겠죠. 결국은 똑같이 제가 보기에 규제를 안 하고는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쨌든 이게 조금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유통이 많이 중요해야 되는데, 그 일반 그러니까 익명성이 있는 사람들 간에 유통이 되려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범용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태니까 결국은 이제 규제가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공적인, 이건 뭐 민간이지만 좀 규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고 보면 이제 여러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제가 보기에 화폐 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 굉장히 리라이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통째로.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그냥 뭐 상식적인 선에서 좀 그냥 조금 상식을 넓히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면 좀 흥미 있어 하겠다 하는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들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큰 방향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게 역시 경제학에서 화폐가 그러면 어떻게 발행되냐. 근데 일단 거래 형태를 보면은 제가 결국 거래 형태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어쨌든 현물 사람 만나서 주고받고 뭐 현금 박치기 이런 식이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라기도 하고 뭐 신용 거래라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물하고 현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선물로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술 발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전자상 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포괄 범위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 세계를 그거 하는데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는 뭐 저도 옛날에 열심히 그런 거 배웠지만 이게 물물 교환은 굉장히 불편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N개의 상품이 있으면 C 콤비네이션 two 뭐 하고 거기다가 two가 그 더블 코인스턴스 오브 원스인가 그런 것들이 서로 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스탠다드를 잡고 이래 가지고서는 화폐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 실제로 히스토리컬 보면 나온센스 걸래. 그런 적 없다는 게 고고학자들의 얘기고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채는 있었어요. 신용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용거래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종이 때 이제 신용거래가 발전을 많이 하죠. 종이나 뭐 조금 어쨌든 기록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초기서부터 부채가 있었고 그게 이제 화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속이나 이런 거 어셋이 아니고 뭐 이제 liability 뭐 debt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제일 초기에 수메르 고대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제일 그 처음 문자가 어떻게 만들었냐 문자는 뭐 많이 알려지시지만 보통 이제 그 부채 관계, 채무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블라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토큰이에요. 그 당시는 뭐 문자가 없었으니까 뭘 만들어 가지고 원통형, 뿔, 뭐 사각형 뭐 이래 가지고 그게 무슨 뭐 이거는 보리 뭐 몇 그램 뭐 해가지고서는 그걸 해서 저 안에다가 겉에다 해가 저 안에다 담아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코딩을 한 거죠. 레코딩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최초의 이제 차용 증서죠. 근데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문자는 저거를 눌러요.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면은 이게 수백만 개가 발견되는 진흙 그건데 진흙이 지금은 뭐 이렇게 갈대 가지고 이렇게 그 해서 이게 사령 문자라고 하지만 초기 것들을 보면 초기는 이렇게 홈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파여져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X자도 있을 거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져서 뭐 이제 선 뭐 그림 그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자가 발견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채무증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코인이나 이런 거 나오기 전서부터 부채나 뭐 어쨌든 채무 기록이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빚을 진 거니까 그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빨리 그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동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코인을. 근데 코인하고 저희가 아는 동전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이런 쪽은 이거 동전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소액 이런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소액이 아니에요. 이게 소액일 수가 없다. 처음부터 정부가 해놓는데 어떻게 소액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시 은금은 지금보다 더 귀하면 귀했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뭐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이든지 이런 데서 다 잘못됐겠죠. 그래서 동전하고 코인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뭐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금속화폐도 그렇게 그냥 좀 길고 그래서 그냥 주화라 그랬는데 또 주화는 만드는 방법이 또 다르죠. 주물에 뜨는 건 아니고 사용은 이제 조금 방식인데 그냥 그렇게 하고 해서.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시 이제 옛날 메소포타미아가 역시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소위 말하면 이제 중량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로 이어져 가지고 그리스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현대 이렇게 가는데 당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자율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게 나와요. 이자가 근데 한 30%나 하나의 복식으로 하고 이제 보통 20%인데 20%는 좀 찾아보니까 60진법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0%, 20%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은 거죠. 저희 소장농 할 때가 이자 한 반이 가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고 여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좀 히스토리컬이 많이 연결되는데 자유의 개념이 그리스를 갈 때 자유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뭐 요 스토리는 잘 모르니까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채무에서 해방된다는 개념이 제일 커요. 자유가 처음에.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영어로도 그렇고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곧 이름 내 생각이 안 난다.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게 메소포타미아는 그래도 농업이 중심이 상업을 한 거고 그리스로 가면 이제 상업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권한 부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채권자의 권한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서양이 발전했고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업이 중심이 되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상업이 가지 않고 농업이 하다 보니까 농업의 이자율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업하고 관련된 회사는 정기적으로 주빌레 채권 상감들이 있고 뭐 유종일 박사 거기 그거 하고 이재명 씨도 주빌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농업 부분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 노예가 되니까요. 다 노예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 히스토리가 좀 연결되고 이제 좀 그러고 이제 최초의
화폐 잠깐 보여준 거고요. 저기 이제 금화 그리고 제가 저기는 가봤어요. 리디아는 가봤어요. 터키에 있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금화도 하고 은화도 좀 그거 하고 금은 일렉 뭐죠? 이름도 안 나. 금은 합병. 예. 그거 한 데다가 그다가 이제 초창기 아테네 그 전에 뭐 도시국가에서 좀 하는데 아테나 저 은하가 나왔고 저게 이제 제일 오랫동안 유통이 되죠. 그래서 이거 많아요. 근데 한국은행에 이거 하나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로마는 그리스의 그 복사본이에요. 혹시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그 저기 스태튜든지 이 얼굴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다 그리스를 카피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 거는 없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뭐가 카피고 뭐가 오리지널이고 모르는데 그리스 거로 남아 있는 건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그거는 무지무지 귀하죠. 그리고 나머지 다 로마 거고. 이게 그리고 이제 로마도 그리스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디나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 자기들도 이제 이 정식으로 이제 은화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동화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모든 단위는 다 거기하고 연결되고 제도도 뭐 거의 다 부분이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레피블릭 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공화국이라는 단어하고 레프리바트하고 이게 사실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레프리바트는 황제 개인의 재산이고 이 레피블릭은 공용 그거고 이제 이런 구분도 좀 있는 건데 이게 동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왕국 아시아에서 킹덤이나 이런 데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왕이나 황제의 것이니까. 그래서 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구분들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뭐 참조로 그냥 이제 통화제도에 대한 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죠. 이태리 부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러처럼 두툼한 운하. 그 전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도 좀 작고 뭐 굵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달러 같은 이제 두툼한 운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 뭐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만들어지는 은하하고 금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들이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만들어지는 은하하고 금화가 다 기본이 돼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서유럽의 대부분이 통화 단위들은 다 이런 거하고 연결돼요. 플로린 뭐 이렇게 하면 플로린인데 네덜란드 길도도 F라고 쓴다고. 근데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다 그러고 뭐 페니도 P인데 D라고 쓰기도 하고 디나리우스나 페니는 똑같아가지고 다 그런 거고 서양 애들은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이때 만들어진 은하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스페인 은하인데 스페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멕시코 은하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하고 무역하면서 많이 쓰니까 뭐 아시아나 이쪽에서 무역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단위가 이제 중량 단위가 양이나 이런 거였는데 양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뭐 제일 어떻게 보면 못 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발행할 은이나 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모양 따가지고 조금 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 원화의 기원이 달라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고 한 거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인민폐 뭐 중국 유화나 이러지만 그 영어의 오리지널 번역은 Chinese 달러예요. 홍콩 달러라 그러잖아요. 딱.
홍콩 달러 그러고 뭐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그러고 차이니스 달러가 맞죠. 달러 지금 유한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 엔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폐 부분인데 지폐는 사실은 정부 지폐하고 은행권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런 시험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보니까 이제 사천 쪽에 해가지고 좀 그걸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부가 발행을 못하게 하고 정부만이 이제 지폐를 발행하게 간 거고 재밌는 거는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민간에다가 그걸 줘서 그래서 그거 되고 그래서 정부 지폐는 좀 정부 지폐하고 은행권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네트가 저기 아까 말하자면 자산 부분이 부채인데 부채가 뭐냐면은 뭐 정부 지폐는 정부의 부채고 은행권은 뭐냐면 은행의 부채죠. 은행의 부채는 뭐냐면 은행이 뭐 딴 사람들한테 론을 주든지 그래서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다 지폐니까 구분을 안 하고 이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은행의 지폐란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은행은 정부는 아니죠. 정부는 아니고 은행 중에서 나중에 이제 특별히 중앙은행이라고 발권을 독점한 걸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은행의 지폐는 결국 이제 당시 보면 완전히 민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행자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골드스미스가 되든 아니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천트들이 발행한 것들이 되고 영국에는 금장인들 뭐 이렇게들이 그 하지만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폐가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동양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상인들이 일부 뭐 부채는 발행했지만 그건 그 전부터 있었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게 파퓰러하게 유통이 됐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동양에서는 없었다. 그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상거래하고 이제 간 거. 이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재밌는 거는 미국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재무부가 이거를 발행할 권한 재무부가 정부 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연준도 발행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보면은 정부가 발행한 거버먼트 노트하고 뱅크 노트하고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금이나 은을 정부가 바꿔주고 해서 뭐 금은 서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건 뭐 태완에 대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수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도 아니고 이제 민간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라기보다 근대라 그래야 되나요? 최근 디지털 혹은 전자거래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심이 됐죠.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부채가 이제 유통이 되려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발달한 거를 보면은 이게 제가 번역이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assignability하고 transferability하고 negotiability. 그러니까 부채가 딴 사람들이 이걸 지급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 딴 사람들이 억셉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냥 내가 써준 건 나 아무도 안 받아. 그러면 유통이 안 돼요. 그거는 화폐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누군가 한 사람은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파퓰러하게 많이 받아들여질라 그런 게 이제 최종적으로 네고시어빌리티인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다 구분을 해요. 세 개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양도에서 누군가 지정한 사람 딱 한 사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무지정 양도인데 이거는 또 소구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네고시어빌리티 해가지고 네고시어빌리티인데 이제 배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지정 양도 요 정도까지는 이태리 자기들이 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로즈 네트워크로 처음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제가 그 전에 뭐 이태리들 그
그게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북유럽 쪽에는 이게 어떻게 상인들이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뭐 좋은 놈 나쁜 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가 발달하게 되는데, 거래소 하면서 이제 하는 거는 이게 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네고시어빌리티 이렇게 배서 없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이 이제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 중심으로 하고, 거래소 어떻게 오픈 네트워크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크로스 네트워크가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나중에 디지털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 그걸로 왔네요. 5분 안에 끝낼게요. 디지털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다를 거는 없어요. 뭐 결국은 디지털도 이제 두 가지 디지털하고 일렉트로닉도 구분을 하려고 구분하는데, 뭐 그게 저는 뭐 제가 할 때는 특별히 구분을 안 했고, 그래서 요거를 폼만 똑같은 건데 폼만 그냥 전자로 바꾼 게 있고, 완전히 이제 조금 새로운 수단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디마트리얼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국채나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 전자 처리를 그걸로 되고, 저기 뭐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자 어카운트 투 어카운트 트랜스퍼가 되면서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진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디파짓 같은 거를 이제 토큰으로 그걸 해서, 결국 이제 토큰은 뭐 여기 잠깐 나오겠지만 구분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지자 베어러 베이스드냐 어카운트 베이스드냐, 어카운트 베이스드 하면서 토큰화 할 수도 있고, 이제 베어러 베이스인데, 제가 보기엔 토큰은 이제 베어러 베이스드하게 해서 디파짓 토큰이 될 거고, 결국은 뭐 이제 CBDC 중앙은행 부분도 뭐 결국은 뭐 저것도 이제 토큰이겠죠. 온라인으로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 토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런 것들이 그거 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크레딧 카드가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뭐 차 박사님이 나중에 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일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중앙은행 우리가 쓰는 현금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불편한, 옛날에는 제일 편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제일 온라인에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나서 주기 전까지는 보낼 방법이 없어요. 현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다만 아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뭐 중앙은행 화폐가 존재한다면은 전 존재할 거라고 보면, 한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 연계가 돼야 돼요. 망이 온라인에서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근데 중앙은행이 지금 온라인하고 연계하는 거는 은행망을 통해서는 돼 있는데, 거액이나 은행망을 통해서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뭐 뭐죠? 그 크립토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돼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연결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가 많이 그걸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온라인이지만
일단 사람들이 온라인 하면은 굳이 지금 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옛날에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은 지금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뭐야 저기 저 지역화폐 그거 할 때 디스카운트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화폐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쓰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스마트 카드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물론 나중에 이게 온라인에서 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 카드가 제일 빨리 억셉트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스마트 카드 저는 스마트 카드 쪽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시간 됐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 종류의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립토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뭐 해서 제일 이제 화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거 아까도 말했듯이 EU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화폐적인 걸로 이미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규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됐고 그리고 이제 통화량 편제인데 이것도 너무 이제 페이퍼 중심이죠. 페이퍼 중심이고 뭐 좀 IMF 기준 따라서 뭐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구닥다리고 좀 그거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제 견해 보면 통화는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그게 통화라고 이름을 붙이지 유통속도라고 부르지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이제 어쨌든 화폐 옛날 화폐 코인처럼 저기 제약이 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앙은행 화폐는 왜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냐면은 금융위기가 나면은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텨주는 건 정부니까 정부하고 제일 연결된 화폐는 지금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 화폐는 중앙은행 그 형태가 뭐든 간에 중앙은행의 어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모는 거는 어쨌든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는 늘어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뭐 그래서 이제 화폐를 늘거나 줄여서 뭐 정부 무슨 경제를 뭐 컨트롤하거나 안정화하려 그러는 거는 좀 웃기는 얘기고 다만 이제 피낸셜 크라이시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양적인 개념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통화량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결제국 우리 차윤진 박사님 모르겠지만 우리 저 이종률 그때 팀장하고 코인 리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쓰게 됐는데 이거 보고선 저한테 저기 라틀리지에서 줄 써달라 그래가지고 골탕 먹는 건데 이 코인 리스를 도모하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리스나 뭐 페이퍼리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금도 단위가 뭐 제일 큰 5만 원짜리 해봐 이게 40달러, 50달러, 40달러도 안 되잖아. 코인은 쓸 데가 없는데 그냥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이거는. 아직 페이퍼는 이제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재난이라고 하니까 페이퍼는 CBDC를 발행하더라도 좀 존재할 거라 해야 될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코인은 전혀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한국은행이 뭐 도입한 게 이제 거스름돈을 생겼을 때 잔돈을 넣어주는 거 카드로 넣어주는 서비스 우리나라는 망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 다 있으면은 그거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해요. 예를 들면
없애버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직도 안 없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뭐 과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래지향적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뭐 결론은 이제 한국은행이 반성해야 된다. 자, 제 발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저는 갑자기 진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제가 그래서 문의식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이게 저는 수학 전공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기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 이쪽 관련된 거는 거의 수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은식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화폐가 금속 화폐에서 지폐, 그다음에 저 디지털 화폐로 지금 옮겨왔는데 이게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문우식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중앙은행하고 민간 기업하고 사용자가 삼각관계에 있는데 이게 뭐죠? 개통화가 저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주제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 현금은 뭐 거의 제일 쓸모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핵심 주제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유형은 저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계좌 기반과 토큰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허가형하고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예금 토큰하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이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이라든지 암호를 이렇게 화폐에다가 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디지털 화폐 설계에서 가장 뭘 우선시할 건지 암호가 걸려가지고 효율성이라든지 공공성, 프라이버시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제가 묻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우선시돼야 되는 게 정말 효율성을 우선시할 건지 공공성을 우선시할 건지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저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암호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게 상당히 결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지갑이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 나라에도 뭐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토스페이, 쿠페이 등도 다 포함되는데 이런 게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과연 기존에 있는 은행을 이 디지털 지갑이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상당히 미래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하고 통화량 이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은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과연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사실은 지금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통제를 해왔는데 규제를 해왔는데 이게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함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제를 그러니까 규제를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질문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사실은 뭐 현금 사용이 거의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페이니 뭐
애플페이니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저도 이제 노인 계층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노인들이 사실은 소외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있는지 이게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요.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있는지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폐의 미래는 사실은 단일 해답은 없고요. 기술이라든지 뭐죠? 암호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제도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이게 사실은 이 부채든지 뭐 이 화폐가 이렇게 거래되는 거는 사실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신뢰를 가장 고려를 저는 생각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저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 질문이 디지털 화폐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뭘까? 그 다음에 정말 누가 신뢰를 이게 디지털 화폐가 여러 중앙은행에서도 발간하고 민간 은행에서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도 또 발간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화폐가 그리고 누가 책임지는가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되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살던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답을 모르겠는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떠오르게 하는 이제 그런 그 글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것들도 되게 짧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문은숙 교수님 따로 뵐 때 좀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예,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영록 교수님 하시는 말씀들하고 크게 맥락이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화폐의 본질이 부채라고 하신 말씀이 전 되게 번쩍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부채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부채를 받아주는 사람, 부채를 유통해서 또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믿고 받아줄 건가 하는 건데 그거가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은옥 교수님 하신 말씀은 아닌데 좀 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이렇게 실물 경제가 발전하면은 화폐는 이렇게 왜 발명은 필요해 뭔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화폐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은 실물 거래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신뢰가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뭐 작은 것들 적어놓은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김은옥 교수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는 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국가가 권력이 있어서 국가가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국가가 무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걷어서라도 주겠지 이렇게 하는 면이 있지만 또 반면에 국가를 맡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플래닝 호라이즌이 짧아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권력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시대에 국가가 독점적인 화폐 발행의 주체였을 때는 국가 권력의 신뢰성을 이렇게 담보하는 이제 국가의 권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권력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의지. 국가의 능력과 의지가 동시에 담보되는 이제 그런 걸 갖추고 있는 나라야만 이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는 나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문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은 화폐가 없었다 이러는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한계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국가의 능력과 의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요. 이제 화폐 발행 주체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넓어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게
어디로 갈까 지금 갑자기 많은 게 막 튀어나오고 이래서 이제 그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서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건데 누가 하나가 좀 이렇게 그냥 독식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이렇게 슈퍼 커런시가 나올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분점해서 하는 그런 게 될 건지 또 늦게 출발해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우천식 박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셔가지고 그 바라바스라는 그 이렇게 네트워크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대중용으로 쓴 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보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보고 배웠던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바라바시 엘버트 모델이 있고 그 비앙코니 바라바시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이제 이렇게 그 노드가 있고 링크가 있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링크를 많이 가진 노드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 파워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이상 링크를 가진 놈의 그러니까 그게 그 K가 높아질수록 그 수는 쑥 떨어지는 걸로 되는 이제 그런 분포가 나오는 거는 이제 뭐로 설명을 하냐면은 프레퍼런셜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새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노드들에서 링크를 이제 뿌릴 때 이제 그 매튜스 로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다다익선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그 선발 주자가 그냥 다 먹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이제 그런 거라서 후발 주자가 가끔씩 또 이렇게 또 뒤집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거가 그 이제 비앙코니 바라바시인데 그거는 노드의 특성이 기존에 지금 링크를 몇 개나 걸치고 있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노드 자체가 얼마나 피트니스가 있어가지고 매력적인가 하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해놓고 그 피트니스의 분포의 레인지가 이게 한정 없이 정말 센 놈이 나올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뭐 뒤에 나와도 이렇게 그 따라잡을 수가 있는 그런 건 거고. 근데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독식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가 이제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보즈 가스라든가 뭐 퀀텀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든가 뭐 슈퍼 컨덕티비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모든 거를 다 끌어먹는 이제 슈퍼 노드가 나오고 이러는 거가 다 형태가 같은 거라고 그러고 수학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이제 아이소모르픽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배웠고요. 저는 이제 요거에 제가 관심 가졌던 거는 이제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모든 아이의 미움을 독차지하는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은 걸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막을 건가 그런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어떻게 그 시스템을 좀 흔들어 주든지 이렇게 뭐 새로 뭐 인터벤션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폐의 경쟁의 구도가 이제 그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새로운 화폐 사이의 경쟁의 미래를 점쳐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파워로 정도로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독식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거가 궁금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것도 그 김영록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그냥 그 상대적인 힘이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조세 징수력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 단속하는 역 하나도 더 있었는데 국가가 만약에 저게 그 화폐를 컨트롤 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지는 국가가 돼서 그러면은 그래서 괜찮은 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신성식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ICT 기술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트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배웠던 화폐론 그 초점을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맞춰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냐고 정리한 거고요.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 교수님 책을 어떻게 쓰셨을까 상상하면서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그림 보여주면서 강조하셨듯이 금속화폐, 지폐, 디지털 화폐로의 그 진화 과정을
되게 궁금해지는데 책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되게 잘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토론 의견을 찾은 거는 김영록 교수님 먼저 딱 올렸는데 제가 그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을 갖다가 다 미리 질문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찾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 이제 디지털 관련된 거니까 ICT 관련된 거라서 관심 있어서 정리했고요. 쓰고 보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걸 하면서 김영록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되게 난공불락이잖아요. 근데 요새 뜨고 있는 양자 기술이 이게 실용화가 되면은 블록체인은 그냥 초토화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튼 디지털 화폐가 보안과 프라이버시 양립이 가능한가 해서 뭐 암호 기술 최신 암호 기술 뭐 보면 제로 지식 증명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라는 거 있고 뭐 다중 서명 그런 거 해가지고 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또 제공하면은 뭐 탈세라든가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결국은 조화롭게 하려면은 어떤 기준이나 설계 원칙 같은 거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은 시중은행 역할이 이제 당연히 축소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자 없는 형태로 설계하거나 이용 한도 제한을 두거나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대체를 하더라도 은행 역할을 갖다가 비예금 중심 서비스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은행이 결국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가로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미 충분히 아마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자 지급에 대한 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거더라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들 보면은 혼합 설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선택적으로 이자를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내주신 논평 자료들 보니까 되게 다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딴 거로 좀 하나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무역 전쟁 벌써 화폐 전쟁 이런 거로 해서 저 강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쭉 화폐 역사 관련해서 요즘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게 나타나면 과연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패권 전쟁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전문가 말씀을 좀 들으러 왔어요.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좀 그건데요. 관련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그냥 자꾸 중국하고 미국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이제 기술 전쟁한다 그러는데 예전 역사 쭉 이런 걸 보면 기술 전쟁하는 게 결국 잘 먹기 위해서 이제 국력이 있고 이제 이 파워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부유한 국가가 돼가는 이제 쭉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쭉 보면 단순히 생산성 높이고 뭐 이제 소득 높이고 이런 게 정말 그러냐 그러면 옛날 역사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근대사회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국가 간의 소위 말하는 그 용어를 뭐라고 쓰더라? 정치학자들이 약간 보면 이제 저런 말은 이제 세계화라 그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각국이 서로 거래하면서 하나의 세계 체제 이런 상황에서 저 패권 경쟁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소득 높아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패권을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는 건 되게 그런 건데, 그래서 먼저 이제 경제 패권
과연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항상 그 이제 제 생산성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커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세계 이제 통화 국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넘어설 때 보면 맨 처음에는 생산성 제일 좋아졌죠. 산업혁명 통해서. 그러다가 자기네가 가장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제 다른 나라 뭐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그냥 심하게 하는 것도 자기네 이제 워낙 시장이 크니까 수입 많이 해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거 두 개만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통화국가까지 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잘 살고 그랬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기 예전에 박명희 교수님이 자주 언급했던 뭐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학자가 쭉 정리해 놓은 이런 거로 보면 전 세계에 그냥 저 넘버 1, 2, 3 이거는 그냥 규모 자체로 보면 이제 인도가 사실 중국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넘버 원인 적이 많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규모만 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소득까지 쭉 보면 이제 여기서는 뭐 저기 그 뭐 이집트 이런 나라도 나오고 로마 이런 나라도 나오고 단순 규모로는 그런 나라들이 안 나타났었는데 그 잘 사는 국가로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체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거래가 좀 많아지고 이때는 과연 누가 저기 넘버 원, 투였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팩스 브리테니카, 팩스 아메리카나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영국이 패권국이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패권국이었다는 건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근데 영국 그 사실 그 과정을 쭉 보면 맨 처음에 갑자기 산업혁명 때 생산성 늘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전 세계 그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결국엔 또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수입도 많이 해주고 식민지 통해서 그 시장 넓혀가고 그러는데 사실 영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는 근본이 제도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통화 우리가 세계 통화 국가가 되었다. 이거 그게 완성이 되는 단계인데 마찬가지로 그 팩스 아메리카나도 보면은 미국이 저기 저 영국보다 그 GDP가 커지는 거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이거로 보면은 1870년 이때 되면 이미 그냥 미국 저기 영국보다 사이즈가 커지는데 근데 우리가 뭐 미국이 패권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차 대전 이후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한 건 이제 무역 이런 걸 지배했다가 자기네가 가장 큰 시장이 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패권 국가가 되는데 중국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뭐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금 미국 패권 열심히 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세계 공장 국가 지위는 이미 이제 중국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세계 공장 국가일 때는 굉장히 태도가 나긋나긋해요.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계 시장 국가로 되면 아주 오만하게 그냥 그지없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시장 국가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굉장히 오만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네도 알고 있는 게 그 세계 통화 국가가 되지 못하면 절대 미국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위안화 이런 그 노력이죠. 근데 이 중국이 그 세계 통화국가 되자 위안화를 국제화하게 된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패권에서 이게 그런 거보다도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플라자 협정 한번 거기서 그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한 방에 그냥 확 가버렸는데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2인자로 나면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 미국의 뭐 정책에 따라서 한 방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지금 현재 국제거래 금융 비중 보면 뭐 실물거래 비중하고 금융거래 비중 비교해 보면 1.5%대 98.5거든요. 워낙에 금융거래가 뭐 거의 그냥 그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 같은 거는 그거 한번 흔들리면 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가 아무리 실무 경제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못하면 그 가겠다. 근데 이게 세계 통화 국가가 되면 별 상관이 없죠. 그냥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국제거래, 국내거래 다 그냥 돈 흐름만 보면은 사실은 다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등 뒤에서 미국이 보고 있으니 그냥 들뜬골이 서늘할 텐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세계 통화 국가가 되자. 그래서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하자. 그러면서 이 그 디지털 그 위안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디지털 위안화 그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위안화 국제화를 그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한 방안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열심히 중국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이처럼 계속 나왔던 얘기 디지털 화폐가 좀 많이 보편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말한 그 두 국가 간의 패권 경쟁, 그런 공장 국가, 시장 국가, 마지막에 화폐 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아직까지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좋은 그 저기 그 아이 뭐 그냥 그저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 그림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시간을 적게 써서 제 다음 분 좋은 발표를 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저도 이 화폐의 그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자료를 보내주셔서 보면서 특히 이제 과거 쪽에 옛날 그 역사에서 참 흥미있게 읽었는데 이게 제가 뭘 코멘트 해야 이게 뭐 디스커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이영석 교수가 말씀해 주신 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화폐의 진화가 결국은 그 경제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서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진화 발전이 그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그 어떤 금융제도가 처음에는 이제 무역 상거래 발달 또 무역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것들로 대응을 하다가 금융제도가 막 발전하게 되면서 이게 자본시장의 발달을 이끌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선순환 해왔다 그런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또 그 문식 교수께서 그 이탈리아하고 이제 네덜란드 사례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책에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면서 역시 결국 그런 국제무역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떤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똑같은 그런 그 첨단 금융 기술이나 이런 걸 보유하면서 국제 무역이나 금융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 그런 그 경제에 있어서도 그런 많은 것을 누렸는데 그러나 이게 그 선순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이현석 교수 지도 교수셨던가요? 하여튼 베리 아이켄 교수가 그 옛날에 유명한 그 exorbitant 그 과도한 특권 그런 달러 the rise and fall of dollar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그 monetary system 그 거기서 아주 적절한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금융 위기 때문에 이제 나왔지만 결국 그 당시에도 이제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확대, 또 국가 부채 증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자꾸 생기면 이게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이런 달러의 특권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게 요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딱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아까 그 패권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있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달러의 이런 과도한 특권이 결국 약화되면서 다극 통화되고 세계 체제도 이렇게 다극 체제로 가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오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제 무역에도 디지털 화폐가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제 무역이 좀 더 그 도움이 되도록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지 디지털 화폐화 되면서 그런 게 궁금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현금화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보니까 또 이런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리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가장 큰 그 문제가 뭔지 사이버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도 문 교수님이 그 익명성과 투명성의 균형 이게 다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준비나 이런 게 뭐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 문 교수님 강의 발표하시는 내용에 아주 구구절절히 제가 그 동감을 하면서 그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화폐의 정의가 없다는 기능만 있고 정의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준비한 자료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년 전에 화폐금융론 배울 때부터 과목은 화폐금융론인데 주식과 채권은 있고 거기에 어음과 수표가 없어서 화폐금융론 시간은 화폐금융론이 아닌 걸 배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고로 하면 예. 한국은 거기 화폐박물관에 예. 어음이 없어요. 수표하고 어음이 없어요. 동전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불만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옛날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게 저랑 이 그림하고 똑같은데 이거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 스타워즈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는 아주 스펙타클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얘기인데 듄 중간 중간에 그 아들이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죠. 미래를 본다고 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모르는 거다. 부분만 아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의 컨텍스트에서 미래를 봐야지. 너처럼 그 엉터리 그 예지력만 있으면 민족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과거를 알아라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 그 책이 그런 거에서 인사이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와봤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화폐의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의 문제, 그다음에 논의의 한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는 서기 230년경에 법률가, 지금 따지면 법대 교수가 화폐는 이러이러한 계산의 단위고 뭐 지급수단이고 가치조정수단이라고 얘기한 거에서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그냥 정의는 없이 묘사를 하다 보니 지금 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이 돈이냐 아니냐 하는 이상한 얘기 갖고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뭐 나오나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정의는 아니죠. 그 상황인데 화폐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2000년째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엔지니어와 경제학자들의 충돌이 생기는 거다. 화폐는 정의가 없이 기능만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에 그 케인즈가 볼셰비키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와이프 로코포거와랑 같이 러시아에 가서 봤더니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다 바꿔야 되겠다. 이 화폐가 기능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 단위로서의 기능이고 그거는 추상적인 것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급수단이니 가치저장수단이는 물질인데 뭐 온도, 길이, 무게 같은 거에 킬로그램이 있고 미터가 있고 리터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재는 기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 길이, 무게, 온도는 국가가 정하는 거고 그거를 측정하는 물건은 민간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민간이 국가에 도전할 수 없는 건데 뭐 이런 거 갖고 싸지느냐고 케인즈는 이미 100년 전에 답을 다 줬는데 지금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미래가 화폐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혹시 화폐금융론 책을 다시 쓴다면 이 세 가지 기능은 같은 게 아니다. 그 이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여기가 지금 자유기업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화폐의 시장은 시장이 아니었고 정부였다 하는 데서 그게 약간 좀 모순되기는 얘기는 하는데 그 머니 프로퍼라는 추상으로서의 단위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다. 킬로미터나 뭐 킬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케인즈 책을 재해석해 보니 금본위 제도에 그 당구공 같이 생긴 금이 X, Y, Z 축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각각 지급 수단이니 계산 단위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했지만 케인즈는 그게 아니고 실체는 계산 단위이고 그림자가 두 개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다음 세대나 교과서 같은 데서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고요. 요게 제가 뭐 유튜브에 나가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나갈 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 모든 학문의 시작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그렇고 라이프니츠 책도 보고 그러면 결국은 명사와 동사 중에서는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노래한다, sing에서 song이 나왔지 song부터 나오고 sing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항상 감사하라, 기도해라, 복종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하는데 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동사를 얘기하고요. 사기꾼은 명사를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으로 NFT를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CBDC 다 명사만 얘기해가지고 명사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사가 빠진 명사는 이건 헛소리다 하고 제가 항상 디베이트를 하는데요. 어떤 거는 동사와 명사가 같이가 다니는 게 우리 동종 목적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브가 없는 라이프는 헛소리인 거가 되는 거고 송이 빠진 sing도 있을 수가 없고 sing이 빠진 송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럼 money에 해당하는 동사는 뭐냐? 거기는 make money가 있을 수도 있고 save money가 있을 수도 있고 change money가 있을 수도 있고 get money가 있을 수도 있고 manage money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생이 하는 거고요. pay money의 일부를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엔지니어가 하는데 당신들이 하는 건 이 6개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하나도 페이 이 한 부분이다. 지급이 있고 청산이 있고 결제가 있는데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결국은 18분의 1 하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그러느냐고 제가 항상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과 결제, 청산 이 부분을 모르고 또 다른 부분을 모르고 돈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해서 그건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화폐금융론에서 어음수표가 빠진 거는 경제학자들한테 제가 건의하는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그 신용카드라든지 신용장도 지급수단은 아니고 이거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급수단은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음 중에서 인포메이션 부분은 스위프트하고 신용장으로 갔고요. 지급수단 쪽은 지금 이제 화폐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런 논의 또는 화폐금융론 강의에서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교수님께서 기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중국 아시아에도 지폐를 발행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이 사실은 그 지폐는 훨씬 더 먼저 송나라 때 만들었다가 지금은 중국이 전혀 금융이 발달했다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게 중국은 그야말로 금융이나 제도는 생각 안 하고 기술만 생각해서 최초에 나온 지폐 이름 자체를 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교자는 양면 인쇄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 강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지폐를 만들었는데 기술만 보고 금융을 생각하지 않은 게 지금 중국 이 모양이다. 기술을 뺀 금융은 결국은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제가 교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 대신에 또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금융만 따지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연히 그 골드 스미스가 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수신과 여신과 송금을 같이 하는 걸 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해체 과정에 있는 것 같다. 이미 수전업만 하는 데는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금 대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사도 보험금만 받고 일부 대출만 하고, 여전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용카드 사고 캐피탈사는 여전업만 하고, 송금업은 이제 카톡 송금 같은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은행이 다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해체되는 과정이고, 기술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도 송금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미래의 은행업은 다 해체가 되고 세계를 그러면 그 분리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입법가들하고 정치가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또 그렇게 된다면 이 금융업을 어떻게 또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은행이 했던 일을 엔지니어들이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캐치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앞으로도 은행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은행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은행을 어떻게 포괄하느냐 해서 비욘드 뱅크가 하나의 화두인데,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비욘드 뱅크라는 제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나왔더라고요. 다 은행을 적으로 생각하고 엔지니어들이나 이쪽에서 공격들을 하는데, 제가 소개해 올리고 싶은 거는 비욘드 뱅크라는 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건 법대 교수가 썼는데 그 소비 임치 계약과 그다음에 임치 계약, 그다음에 신탁 계약, 이런 것이 앞으로 은행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5분의 4까지 읽었는데 요 책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소개해 올렸고요. 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아까 그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거래소라고 하면 증권거래소를 생각해가지고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 발견 기능을 그 최우선으로 하는 게 거래소고, 말씀하신 거는 클리어링 하우스 아닌가? 어음거수표? 클리어링 하우스도 거기서 나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 저기 어떻게 보면은 호텔이 어음이나 이런 거는 그 망이 있어야 되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예. 되는데 거기는 이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 클리어링도 거래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클리어링도 이제 그 클로스드 망에서 이루어지는 클리어링이 있고, 예. 거래소는 저기 오픈 시장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픈 시장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예. 거래를 그냥 배열을 내서 넘기는데, 예. 그 전까지는 채권이나 이런 걸 넘기는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 화폐는 지금 뭐 한국은행 그것도 그냥 아무나 다 넘기잖아요. 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받는. 그러니까 그게 네고시어빌리티가 엄청 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어음 교환소하고 익스체인지하고 이제 어음 교환소 그 클리어링 하우스하고 거래소 익스체인지를 구분하는데 그걸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시는 개념이신 것 같아요. 아니죠. 클리어링 하우스는 아까 말한 대로 저기 한국은행인지 어음 교환. 예. 우리 금결제원. 어음 교환은 아는 사람끼리. 예. 근데 그는 보통 우리 거래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의 채권하고 채무의 거래가 아니라고. 예. 아는 사람도 있지만 예. 새로운 놈이 와가지고 완전히 뭐지 러시아나 이래가지고 장사한 갑자기 와서 거기다가 나 이거 팔고 사고 할 때 신용 그거 하고 네. 그게 그 채권 채무가 생기잖아. 예.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게 이제 큰 의미의 거래소죠. 그 중에 어떻게 망이 어떻게 보면 클로스 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음 거래소든지 아니면 수도거래 그게 되는 거고. 예.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결제원보다 좀 큰 개념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나라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를 하지? 미국 사람들은 칭송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걸 제가 아침에 읽었다가 아이씨 한 김에 우리나라 가요 반세기에선 돈을 어떻게 했지? 해갖고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걸 찾아봤더니 그 주제가가 홍도에 우지 말아대. 내가
이게 이런 우리나라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해갖고 우리나라 대중가요사를 제가 그 챗GPT하고 퍼블릭 센터에서 정리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생각 밖으로 돈 낼 노래가 없대요. 그리고 돈으로 제일 뜬 게 이거야. 난 처음 알았어. 슈퍼주니어의 돈돈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돈 노래대. 혹시 아세요? 이게 노인네 세대야. 이 젊은 애들은 돈과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건 돈돈이라는 노래가 있어갖고 제가 봤더니 슈퍼주니어 애들이 키 커다란 애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이게 옛날에 그렇게 뜬 노래라는 게 있어갖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한번 돈에 대한 주제니까 한번 써봤고 근데 팝송에서는 좀 익숙한 게 많더라고요. 팝송에서는 돈에 대한 노래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퍼플렉시티한테 정리하라 그랬더니 시대별로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대세래. 뭐 이렇게 소비 명품 돈 갖고 내가 내 돈 좀 멋대로 써야지. 이런 게 이게 돈에 대한 노래도 이렇게 다르구나. 심심풀이로 한번 제가 이 기계한테 시켜본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책 읽은 건 이거예요. 왜 프랑스 애들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했을 때 이 프랑스의 그 브루크너라는 그 작가가 한 말은 자기네들은 그 트리플 레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레가시라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피우달리즘을 했으니까 이 귀족들에 대한 반감 이것들은 안 좋았고 돈만 버니까 그런 봉건제에 대한 이런 불만. 그다음에 그 기독교에서도 좀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 세 번째가 프랑스 혁명은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저희 폴리티컬 파티가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로 그렇게 표를 모았다는 거고 심지어 뭐 샬드골에 대한 인용도 평생 자기는 진짜 돈이 불편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건 미국에서는 그래도 돈이 하나의 성공의 사례로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뭐 록펠러라든지 빌 게이츠가 이렇게 돈이라는 게 상당히 잘 벌고 잘 쓰면 된다라는 게 미국의 이데올로기 이런 걸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저는 철학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게 이렇더라고. 희한하게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프랑스가 쭉 들어가 있네. 상위 1% 소득 분배를 보면 15, 30에 프랑스가 한 25 있고 그다음에 상위 10% 하면 한 45, 한 60에 한 중간쯤에 프랑스가 있고 하위 50%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문 박사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냐에서 그 돈이 실제로 금융자산이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은 이건데 이게 금융자산 금융이 아니라 부자들의 피크점이 이게 1910년이에요. 1차 대전 전. 피케티. 이거는 피케티 건 아닐 건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는 크게 안 다르니까 크게 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정점이 1910이고 이 정점이 1910이 되고 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파시스트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누가 많이 벌니까. 근데 이 많이 번 것은 이게 이 당시는 기본적으로 많이 번 게 이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이건 세계화예요. absolute. 제국주의와 세계화로 큰 부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제국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때문에 파시스트가 나와갖고 이 세계화를 끊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수로 간 거고. 근데 지금이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갖고 이 올라가니까 또 뭐가 나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파퓰리즘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고 시진핑이 나오고 다 이렇게 뭐냐면 내보화하는 거죠. 세계 관계를 끊고.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이게 하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근본위 제도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본위 제도에서 프리 트레이드를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사실은 이게 큰 부자가 나왔더니 금방 뭐로 가냐면 관리 통화 제도로 간다고 사실은.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어갖고 우물쭈물하다가 1940년대부터는 미국이 중심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을 해갖고 결국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또 이렇게 프리 트레이드가 커지면서
또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독식이 만들어졌는데 제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디지털 통화가 나오면서 이게 돈이 더 리퀴디티가 늘어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리퀴디티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어떤 자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이따가 혹시 한잔 할 때 기회가 되면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그 하면은 일단 뒤쪽 석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제가 잊어먹었으니까. 그 식사하면서 조금 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머니하고 웰스는 좀 구분이 해야 되고 아마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실물 자산도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금융 자산도 들어가지만 실물 자산도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는 머니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우리 차현진 박사님 거기 테이블 중에서 지급 청산 결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는 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현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인데 선물 거래는 지급하고 결제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화폐가 생기는 거다 이제 하는 거.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지급 청산 결제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표현한 방법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아마 나처럼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예. 선물 거래, 선물 거래에서 당장 그 거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급하고 거기선 결제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시스템 필요하면 은행이든지 필요하게 되면 이제 청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걸 하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는 과거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수님 얘기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금융 그거 하고 아까 말했는데 저도 파월로는 꽤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뭐 지금은 이제 잊어먹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좀 얘기할 게 좀 있고 거기에서 하나의 독점으로만 가지 않고 그게 이제 그 버스트도 해요. 버스트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 그 파월로가 파월로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파퓰러리티가 파월로를 따라요. 파퓰러리티 그 부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그 대신에 이게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버스트도 되고 그래서 인기가 갑자기 확 꺼지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우리 수학 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다. 그거는 뭐 가치가 변동성이 커서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화폐는 늘어날 수 있는 게 화폐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셋이지 화폐가 아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변동성 때문에 뭐 화폐가 안 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내가 사실 저도 뭐가 통제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중앙은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퀀터티 부분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퀀터티는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신용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기나 이럴 때는 필요하지만 그 신용을 뒷받침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정부 중앙은행은 신용을 민간들이 이렇게 가구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규제도 그렇고 그걸 진영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워킹을 하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된다. 좀 민간이 기본이다라는 게 제 기본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은행도 그렇고 민간이 먼저 강하고 거기다가 씌운 거고 제일 처음에 초기에 살 때 맨 처음에는 오거나이제이션인 게 정부밖에 없었으니까요. 초기 금속 할 때는 정부가 없었고 금속이 편한 거는 뭐 이렇게 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양 달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아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한테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 소외계층에 대한 대비책 여기 그 했는데 yes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첫째 이거는 현실적으로 코인은 없어. 일단 넘버원은 아까 말한 대로 현금에서 코인하고 지폐는 구분하자. 코인은 어느 나라든지 다 없애버려도 돼요. 예를 들면 워낙 적은 단위이기 때문에 아니면 코인 대신에 그냥 딱지 예를 들면 딱지를 줘도 되잖아요. 지금 소재 가치로 코인 하는 나라 없어요. 오히려 코인이 더 비싸. 그러니까 그냥 딱지로 줘도 돼요. 뭐 토큰을 줘도. 그러니까 코인은 지폐로 다 100% 와도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코인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발행 기관이 좀 다르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킹스의 프리빌리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거는 은행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의 것이었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발행자만 틀렸을 뿐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패럴렐하게 일단 갈 거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지폐가 오면은 지폐는 지금 완전히 대체를 하기로 어려우니까 일단은 패럴렐하게 커런시가 되고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마트 카드는 노인네도 다 써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신 분인데 카드 써요. 현금 불편해서 카드 쓴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카드 안 받는데 거의 없으니까 이론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마트 카드라면은 노인네 문제는 없다. 노인층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그거 한 건데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면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요. 국세청의 목적이 뭐예요? 소득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게 어떤 사람이 얼마 썼지? 그게 어떻게 익명성이? 그게 어떻게 현금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데빗 카드 같은 거예요. 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금 영수증 거래는 그거는 현금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파악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무슨 익명성 얘기하고 물론 뭐 조금 있겠지만 제가 그리고 뭐 30만 원 이런 이제 좀 고액은 다 은행 해야 되고 뭐 솔직히 뭐 현금 뭐 익명성 거래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익명성의 문제는. 그렇지만은 페이퍼의 필요성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난이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은 저는 항상 보면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병렬로 시큐리티를 병렬로 그걸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신성식 저 박사 얘기했는데 그 보안 문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붙여보면은 보안에서 결국은 이제 월렛 형태로 다 쓸 거라고요, 그죠? 디지털이지 크립토 월렛인데 크립토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월렛은 쓰고 있는 거는 월렛은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저 망이 아니고 이거는 비트코인 망 거기 그 망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그 어카운트나 이런 것들 은행하고 가서 관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킹도 뭐 이런 거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이게 발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라는 발행자가 있고 그 관련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책임성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책임성을 물을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발행자가 있으니까 규제를 할 수 있고 규제 그 대신에 이제 좀 규제의 정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엔지니어는 보안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은행 그 수표도 사고 나잖아요. 수표도 사고 난다고요. 그 위조 그것도 있고 뭐 하니까 보안성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